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 3교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용어를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CSR이란 용어는 우리들이 알아봤었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기업이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해야 된다는 이제 윤리적 책임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CSV는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경제적 수익까지 창출해내는 그 기술 자체가 단순히 이윤 추구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오히려 대기 중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말입니다.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실제 뭐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가 가중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더니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내지는 기업 그리고 개인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가 증식이 됐는데 나머지는 이제 오히려 사실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사회적 복지가 많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이동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 붕괴하고 청년 실업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은 과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CSR은 좀 필수적인 요소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이 사회적 책임 경영이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결국은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 고객 창출, 이건 이제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CSR 경영에 의해서 달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마케팅은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사회적인 마케팅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옳은 일을 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윤도 높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CSR과 CSV에 대한 개념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높은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사례를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폴드스코프, 베스트가드 프랑센, 국제개발기업, 언차티드 플레이, 삼성전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좀 사례를 좀 볼 건데요. 자, 폴드스코프는요. 이름에서 뭔지 대충 아시겠죠? 실제 이제 말라리아가 뭐 우리나라는 뭐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막는 치명적인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레리아로 인해서 30초 단위로 아이가 한 명이 사망하고 하루에 3,000명 사망한다고 하니까 좀 끔찍하죠.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방에서 영아 사망 요인의 90%가 말라리아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말라리아에 쓰이는 비용이 아프리카 성장률의 무려 1.3%나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리아 해결책은 말라리아 기생충을 사전에 찾아서 제거하는 건데 실제 이제 적절한 관찰 장비가 없어가지고 예방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럼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해야 되는데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드 스코프 같은 경우는 그 마두 프라카시 교수가 이제 발명을 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바이오공학과 교수입니다.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저렴한 현미경을 개발하겠다. 그렇죠? 뭐 목표가 명확하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저렴한 현미경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요. 저개발국 빈민을 위한 맥가이버형 현미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폴드스코프를 이제 개발을 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팝니다. 6천 원 정도 할 건데 한번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에 종이를 인쇄한 다음에 선을 따라 접으면 현미경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마분지를 접어서 만든 만화경의 원리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폴스코프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접어서 만들 수 있게끔 저렴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에 질병 진단 도구로 이제 보급을 했고요. 종이로 된 지지대 안에 렌즈, 배터리, LED 전등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 시료가 놓인 그 슬라이드를 그 사이로 밀어 넣으면은 바로 이제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현미경을 통해서. 매 10억 개 이상을 이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해상도가 140 곱하기 마이크론에 다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용도에 맞게 형광, 편광, 투자, 현미경까지 이제 가능하고 눈을 이제 폴스코프 가까이 대고 관찰하면 되는데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이제 슬라이드 상하로 이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미경과 이제 동일하게 관찰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폴스코프를 통해서 이제 관찰한 그런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실제 저렴한 현미경을 개발해서 이윤도 추구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 이런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가드 프랑스엔 그룹은요. 물 부족 현상을 이제 몇 가지 키트를 통해 가지고 해결한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 최근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 국가의 25% 정도가 실제 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식수를 공급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물을 못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실 상상이 잘 가진 않는데. 이 농축 산업이라든가 공장 증가로 인해서 물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는데 동시에 이제 오염도도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상수도에 오염 문제가 있고 노상 배변으로 인해서 이제 불순물 오염이 되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남아시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 부족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일단 그 자체로서 질병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 상태도 좀 불량하고 식수가 더럽기 때문에 뭐 설사병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기생충 등의 이제 질병 위협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사로 인해서 5세 미만 어린이가 하루에 1000명 사망하고요. 그죠? 뭐 감염병도 돌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이제 그 식수를 구하는 일들이 특히 이제 여성과 어린이에게 집중이 되는데 이게 과도한 노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5개 개발도상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가구 중에서 7가구 중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식수를 구하는데 매일 2억 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신체를 단련해야 되고 이럴 때 노동을 한다라거나 물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한다. 이게 좀 발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베스트가드 프랑스에는요, 라이프 스트로라는 걸 개발을 한 거예요. 덴마크 선교사 미켈 베스트가드 프랑스엔이 실제 이제 그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개방도상국을 단순하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했는데요. 빨대 모양의 소형 정수기인 라이프 스트로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부서지지 않는 섬유 필터를 이제 내장을 하고 있고 가볍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입자를 걸러내는 섬유 멤브레인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세균,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이제 요오드 필터가 있고요. 이제 활성탄을 이용해 가지고 물의 신선도도 이제 상승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 라이프 스트로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물에 넣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오염도가 심한 혼탁한 물도 효과적으로 정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질,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콜레라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이제 걸러내고요. 그리고 뭐 박테리아 같은 것도 99.9%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오염도가 높은 물도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트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과 가정용으로 구분을 하는데 개인용의 경우에는 개인 1년 동안 분량, 즉 700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의 경우에는 이제 18,000리터의 물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전기적 장치도 필요 없고 심지어 이제 교체품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라이프 스트로우가 정말로 성공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라이프 스트로우가
실제 이제 아주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래도 비싼 가격인데다가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뺏기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소득 국가를 이제 지원을 하는 그렇죠. 물 부족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나라에서는 충분히 활용도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이 라이프 스트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냥 정수기를 지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국제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기술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이제 1960년대 독일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가 주창한 그런 개념인데요. 어떤 특정 지역에 뭐 경제,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고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오염, 질병 유발 같은 피해도 최소화하는 데도 이제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이제 폴 폴락이 국제 개발 기업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 국제 개발 기업의 설립 이념은 뭐냐? 이거는 이제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혁명과 기술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디자이너와 기술자의 90%는 상위 10%의 부유한 고객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제공을 하는데 소외된 90%를 관점을 바꿔보자. 관점을 바꿔보면 이 사람들은 자선 대상이 아니라 고객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성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1개국에 적정 기술을 보급하면서 2천만 명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시킨 데 성공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페달 족동식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빈곤층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상담보다는 경제 문제 해결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사실 돈이 직접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이상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데 생계를 이제 소규모 농지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한 빈곤을 퇴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부하거나 어떤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하위 90%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빈곤층의 소득 자체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정 기술과 비즈니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돌파구다. 예를 들어서 빈농들, 아주 소규모 농지에 운영하는 빈농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농지로 물을 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강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물이 말라 있는 건기에는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달을 밟아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족동식 펌프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농사에 대한 생산성을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적정 기술을 개발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이제 스스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동식 펌프는 기부하지 않고 아주 이제 낮은 가격으로 농민들이 이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펌프를 통해 가지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이런 선순환 이제 구조 그리고 국제 개발 기업도 이런 것들을 팔아서 이윤을 형성하는 그래서 이러한 적정 기술을 이용한 빈곤 문제 해결 자체가 세계 인구 90% 그러니까 하위 90%의 어떤 새 시장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대, 전 세계적으로는 300만 대 이상의 이렇게 족동식 펌프가 이제 판매가 됐고요. 이 족동식 펌프를 구매한 농가는 연간 소득이 100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맞죠? 사회적인 어떤 가치도 발굴해내고 서로의 소득도 높이는 그러한 활용으로 국제개발기업의 CSR 전략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차터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기에 관련된 CSR 활동을 한 건데, 저소득 국가는 이제 전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런
주요 난민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네팔, 케냐,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이런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제 전기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발전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한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들이 존재하는데 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하버드에 재학하고 있는 제시카 메주스와 줄리아 실버맨이 전기가 모자라는 저개발 국가를 위한 방안으로 손쉽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합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놀이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이제 전기로 바꾸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재밌는 발상이기도 하고 혁신적인 발상인데. 그래서 저개발 국가들의 아이들이 뭘 가장 좋아할까? 보니까 축구를 가장 좋아하더라 이거죠. 축구 놀이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이제 방안을 모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공 소켓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간단한 유도 코일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흔들어서 이제 불을 밝히는 이런 손전등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켓볼을 낮에 30분 동안 막 가지고 놀면은 3시간 동안 불을 밝힌 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1시간 동안 축구를 하면 매일 밤 한 가정이 쓸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전력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비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로 활용이 된 겁니다. 축구공을 가지고 놀면 에너지를 생성한 다음에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전력난으로 고생하는 지역에 기부되고 이제 실용성을 이제 검증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적정 기술이 접목된 제품은 명분이 있지만 그 시장성이 낮은 경우가 물론 많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기업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적정 기술 개발을 이끌고 제품화 마케팅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글로벌 CSR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국제적인 활동이 그 기업의 어떤 그 활용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환경을 보호해주고, 이러한 활동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품격을 대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는요,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래서 실제 이제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인재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문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대비 이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서툴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 공장 TF를 꾸렸는데 이걸 2018년도에요. 12월 달에 스마트 공장 지원 센터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꾸준하게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확보하게 하고 특허를 개방하고요. 판로를 개척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들의 수익을 높임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하청을 주는 입장에서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윈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기부하는 게 아니라 종합 지원으로 이제 활동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각각 100억씩 1,000억 원을 조성을 했고요. 2,500개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우수 제품을 지원하고 기술 전시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거래선과 투자자 그룹과 매칭해주는 중소기업 입장에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일단 제조 현장 혁신을 한 거죠. 현장 혁신을 통해 가지고요. 기업 문화도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 기반 마련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15,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요. 활동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니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품질과 생산성에 있어서 무려 54%, 58%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하죠. 그렇죠? 결국엔 이게 핵심이 되겠죠. 중소기업의 품질과 생산성을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공정의 현실화, 스마트 공장 지원, 생산성을 이제 높여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신규 매출이 무려 거의 2조 원이나 상승하는, 실제 이제 저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시중 마스크가 아주 귀해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단기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요, 실제 그 마스크와 관련된 그 일부 마스크 생산 업체의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생산 공정을 봐줬다 그래요. 생산 공정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더니 일부 마스크 생산 업체가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자마자 마스크 생산성이 무려 51%가 급증했다라고 하죠. 결국 이제 이렇게 일을 배우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좀 창출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CSR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뉴 CSR 성과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공장에 신규 시설을 세팅하거나 기존 설비가 순간적으로 뭐 정지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등의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작업대 등과 같이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 공급처를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금형센터에서 금형을 제작 지원한다거나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제 지원을 했죠. 그래서 ENW나 레스텍이나 에버그린 화진산업 이런 데들은 실제 생산성이 대폭 향상이 됐다. 그래서 4개사의 합계 일일 생산량이 기존 92만 개에서 139만 대로 무려 51%나 증가했죠. 이렇다 보니까 손 소독제를 만드는 공장, 의료용 보안경을 만드는 공장, 진단키트 제조업체 이런 데들도 우리도 좀 공정을 봐달라 이렇게 지원 신청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죠? 주가도 좀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기업 생태계가 좀 상생하게 되는, 그래서 중소기업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고 복지를 좀 상향하게 만드는, 기업의 수익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민 복지도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스크라든가 진단 키트들이 수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기여하는 이런 식의 CSR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3주차 강의를 좀 정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3교시 남은 시간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은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될까요? 아니면 엄격하게 주주만을 고려해야 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간략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는 주주만을 고려해야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기업이 주주만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켜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 제가 그 기존에 폭스바겐이 2015년도에 디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불과 6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60% 넘게 하락하는, 그게 뭐였습니까? 배기가스를 조작한 거잖아요. 어때 단기간에 그런 것들을 속여가지고 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환경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애널리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기업이 그런 식으로 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철근 빼먹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주고 결국은 기업의 순이익을 깎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그 4주차 강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도 한글날로 쉬는 관계로 자,
오치사 강의도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